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32살에 만나 1년 반 동안 안정적으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꼴이 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2, 3년 연애하고 결혼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더 만나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남들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인데다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6년간 꽤나 징글징글한 장기 연애를 했거든요. 20대의 절반 이상을 함께 보내고 결혼식을 앞둔 시점에 오로지 상대방의 변심에 의해 준비하던 결혼이 엎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 말고 다른 여자들과도 더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게 변심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겪고 몇 년 동안은 혼자서 지내는 법을 배우며 쓰린 마음을 회복해야 했어요. 워낙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혼자서 시간 보내는 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마음고생을 진탕하고 홀로서기를 겪어보니 그 다음부터는 연애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이제야 혼자인 게 괜찮아졌는데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깊게 관계를 맺는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30대가 되고 점점 사람을 만날 기회는 줄어들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하니 그제서야 부모님께서도 초조한 마음이 드셨는지 제게 선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나가기 싫은 마음이 훨씬 컸지만 부모님을 걱정시켜드리는 것보단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나가서 사람은 보고 거절을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선해준 선자리를 서너 번쯤 나갔는데 뻔한 결말이지만 제 마음에 들만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애초에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나간 것도 아니었지만 그쯤 되니 저도 지치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5번째 만났던 사람이 저랑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성적 설렘은 없었지만 관심 분야와 대화 코드가 잘 맞아서 선자리 이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선미 씨, 전화 괜찮아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했던 배드민턴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괜찮은 동생이 있어서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해서. 에이, 됐어요. 말했잖아요. 이제 소개도 지겹다고. 근데 진짜로 괜찮은데? 얘 나랑 엄청 친한 동생이라서 당연히 선민 씨랑 대화 코드는 맞을 거고. 속눈샘 치고 한번 만나봐요. 불편하면 나 친한 동생 소개받는다 생각하고 셋이 만나서 밥이나 한번 먹던지. 그럼 셋이 봐요. 겸사겸사 오랜만에 보면 좋죠. 자꾸 권하길래 둘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셋이서 보기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고 그분 말대로 대화 코드가 잘 맞더라고요. 키도 크고 훤칠한 데다 이 사람도 장기 연애 후 결별 아픔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애를 안 하고 있다기에 동질감을 느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히 연애까지 이어지게 됐죠. 전에 했던 연애들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연애는 약간 불같았어요. 나쁜 의미로 불같았다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로요. 둘 다 연애를 안 한 지 좀 된 상태라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낯설고 좋아서 처음 몇 달간 불이 붙은 듯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경험상 이렇게 처음에 불같은 연애를 하면 나중에 확 식는 부작용이 오기 마련인데 남편과는
서로를 향한 설렘이 가라앉은 후에도 은은하게 온기를 유지하듯 따뜻한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 저를 불안에 떨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의 집안도 꽤나 안정적으로 사는 집이었고 다니고 있는 회사도 이름 있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기엔 조건적으로도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죠. 결혼하기 전엔 그 사람 집에 가서 부모님을 봐야 한다고 연애 기간에 예비 시부모님 댁에 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시댁살이 부분에 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두 분 다 유한 성격이셨고 예쁜 딸이 하나 더 생길 것 같다면서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애정이 참 많은 분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더욱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애착 있는 모습이 제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나면 안 싸우던 커플도 생활 패턴이나 습관 등의 이유로 자주 싸운다곤 하지만 결혼 과정에서도 크게 부딪히는 일 한 번 없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잘 조율해 나가면 될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딱 하나 관가했던 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결혼 전 모든 걸 깐깐하게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과 쌍둥이 누나인 신우이였어요. 제가 87년생인데 1월생이라 빠른 년생으로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86년생들하고 친구로 자랐거든요. 요즘에는 만 나이로 한다고 하고 빠른 년생도 없어졌다고 하던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빠른 년생은 거의 예외 없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별로 없었죠. 남편은 85년생이었지만 빠른이라고 하니 당연히 공감내기인 커플로 친구처럼 연애했고 남편과 쌍둥이인 신우 역시 같은 나이였기에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신우이라는 자체가 편한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신우이보다는 약간의 친근함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은 그럴 기회가 없어서 신우이를 따로 만나본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 물어봐도 이렇다 할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어서 항상 신우이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는 예비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드디어 동갑내기 신우이를 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좀 들뜨고 긴장되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쌍둥이 누나 있는 거야? 글쎄, 오늘 안 올 것 같은데. 정말? 왜, 약속 있대? 그건 아닌데 결혼 전까진 부담스럽다나 뭐라나. 말했잖아. 좀 까탈스러운 인간이라고. 누나는 신경 쓰지 마. 부모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동갑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 그건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을걸. 나랑도 잘 못 지내는데 당신하고 잘 지내겠어? 남매 사이야 웬만하면 크면서 사이가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한 게 보통이니 남편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 전 인사를 드리는 자리에도 하물며 상견례 자리에도 오지 않는 신우이를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혹시 누나가 나 마음에 안 든대? 뭐?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너무 이상하다시피 내가 있는 자리는 안 오시니까. 결혼 전에 한 번은 볼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상견례에 안 오셨으니까 이제 볼 일이 없잖아. 어차피 결혼하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데 뭘 그렇게 기다려. 내가 말했잖아. 누나 성격 별로라니까. 일찍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혹시나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걸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럴 일 없다니까. 내가 좋다는데 어쩔 거야. 남편이 안심시켜주긴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약간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 쎄함의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머, 오늘에서야 보네. 내가 윤중이 누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반갑기는 뭘, 안 봐서 좋았죠. 신우인데 일찍 봐서 좋을 게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미리 인사드리고 얼굴도 익히고 하면 좋죠. 이렇게 보면 됐지 뭘. 근데 다 좋은데 약간 드레스가 좀 안 어울린다. 이런 거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드레스 투어 때 누구랑 갔어요? 윤중 씨랑 친한 친구랑 갔어요. 어머, 정말? 친한 친구가 좀 너무했다. 좀 소심한 편인가? 소심해도 이런 건 좀 얘기를 해줘야 진정한 친구지. 아, 아니면 그 친구 아직 미혼이에요? 네? 네. 아, 친한 친구가 먼저 시집간다고 질투했나 보네. 여자들 우정이 그렇더라고. 나랑 비슷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먼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멀어지는 친구들 많다잖아. 그 친구 조심해요. 좋은 친구예요. 친구 눈에는 예뻐 보였겠죠. 저도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고요. 아닌데. 이거 입으니까 어깨가 너무 넓어 보여. 체격 든든하니 우리 윤중이 잘 지켜줄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긴 하네요. 초면부터 무례한 농담을 일삼는 신우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좋은 날 웃고만 있어야 할 신부가 표정이 굳으니 사진을 찍어주시던 작가님은 물론이고 웨딩홀 직원분들도 제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제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니 신우이도 주변 분위기를 느꼈는지 얼굴 봤으니 됐다며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 신우이가 떠난 자리로 친한 친구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야기가 들렸을 만큼 가까운 거리라 순간 헉하더군요. 친구는 한껏 기분 상한 얼굴로 저한테 달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설마 네가 말했던 그 동갑내기 신우이야? 맞아. 혹시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 너무 황당해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네 결혼식이니까 100번 참았다. 드레스 진짜 예쁘기만 한데 왜 10이야? 좋은 날 축하만 해줘도 모자랄 판에 별걸 가지고 트집이야. 그리고 뭐? 그 친구 조심하라고? 질투? 내가 진짜 살다 별소리를 다 듣네. 기가 막혀서. 진정해. 나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저런 소리에서 좀 당황스럽긴 하네. 내가 저런 말 듣는다고 진짜 널 오해할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서 더 화내봐야 너 기분만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분 좋게 보내자. 내 눈엔 오늘 네가 제일 이쁘니까 이상한 말 들은 건 신경 쓰지 마. 결혼 축하해. 에이, 걱정 마. 그런 말은 신경 안 써. 와줘서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살짝 충격을 받긴 받았는지 묘하게 어깨가 신경 쓰였어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이날만큼은 제일 예쁘고 싶은 마음에 정말 성심성의껏 골랐던 드레스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니 어쩔 수 없이 신경이 거슬렸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보는 친구들마다 활짝 웃으며 예쁘다고 호들갑을 떨어주니
신부 입장 전에는 간신히 잊혀졌어요. 그래도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나서 그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당시에 받았던 불쾌한 기분은 쉽사리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맙게도 친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구 입장에서도 면전에 대고 그런 이간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지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날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 준 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인사차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오니 다시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별로 트집 잡히기 싫어서 선물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최대한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는데 그래도 불안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워낙 결혼식 뒷정리부터 신혼여행까지 정신없고 바쁜 일정이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한 상태였어요. 이야기를 해볼까 말까 했다가 괜히 인사드리러 가는 길에 남편 화를 돋우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일단 한 번은 시누이가 실수한 거겠거니 하고 넘어가 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져간 선물은 마음에 들어하는 분위기였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한참 신혼여행에서 재미있었던 일이나 구경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다가 슬슬 소재가 고갈될 때쯤 갑자기 어머님께서 저와 시누이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아참, 둘도 동갑이잖아. 호칭 정리는 했니? 나이가 같은 만큼 이런 건 초장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단다. 아,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못 나눴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는 게 좋으세요? 에이, 엄마, 동갑은 무슨. 나보다 한 살 어리더만. 86년생이라면서요. 나는 85년생이라서. 그렇긴 한데 와이프가 1월생이라서 빠르냐. 나랑도 동갑으로 지내니까 누나랑도 동갑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나서서 깔끔하게 설명해줘서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난 싫은데? 태어난 해가 다른데 어떻게 동갑이야. 우리나라 그 빠른 년생 문화 좀 고쳐야 돼. 아래 위가 확실한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쌍둥이여도 넌 나한테 누나라고 꼬박꼬박 불러야 하는 거고. 아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이미 나랑 동갑으로 정리했는데 뭐하러 그래. 이 사람 친구들도 다 우리처럼 85년생이야. 아, 됐고 나는 싫다고. 형님이라고 불러요. 어차피 동갑이라고 야 너 할 수 있는 사이도 아니고 피차 불편하잖아. 동갑이어도 원래 손이 시누이면 형님이라고 부른다던데. 내가 얘랑 한날 한시에 태어나긴 했어도 어머니 이 집에선 장녀니까 높여 부르는 게 맞지. 괜찮죠?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남편과 시누이 생일이 11월생이라 생일이 2달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호칭을 높여 부르라는 걸 보니 어지간히 어른 대접 받고 싶나 보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좀 짜증나긴 해도 쓸데없이 이런 걸로 기싸움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다 싶던 마음은 이미 결혼식 날 사라진 상태라 괜찮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누나는 진짜 사람이 왜 그래? 그냥 동갑이니까 좀 잘 지내면 되지. 꼭 그렇게 높여 불러야 돼? 사람 불편하게. 네가 뭘 몰라서 그런가 본데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해도 호칭 정리 한번 제대로 하고 적응하면 금방 입에 붙어서 괜찮아. 그치 올케? 우리 서로 많이 연습하자고. 네 형님. 여보 나 괜찮아. 그만해. 진짜 어이가 없네. 하긴 몇 초 차이밖에 안 나면서도 어릴 때 누나라고 안 부르면 때리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당신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 남편은 정말 저한테 미안했는지 나중에 따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원래 서열에 좀 민감한 사람들 있잖아. 형님 같은 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 근데 혹시 원래 형님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잘해주셔서 좋은데 형님이 좀 걸려서. 내가 사실 결혼식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남편에게 결혼식 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두 눈에 미안함이 가득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더라고요. 실은 우리 누나가 좀 성격이 많이 독특해.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감당 못할 정도로 성격이 세고 반항기도 많았거든. 내가 연애할 때도 이상한 질투도 하고 간섭도 심해서 우리 연애할 때는 누나한테 이야기 많이 안 했어. 결혼식 전까지 못 만나게 한 것도 사실은 내 의견이고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떠들지 모르기도 하고 혹시라도 누나 때문에 당신 놓칠까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뭐라고? 그래도 진작에 말을 해주지. 사실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파혼한 것도 누나 역할이 크거든. 누나가 그때 여자친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서 소개시켜줬었는데 연애 때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해서 그것도 파혼 이유 중에 하나가 됐어. 그때 겨우 마음 정리하고 혼자 살려고 마음 먹었다가 당신 만난 거야. 내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된 건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계속 못 만나게 했으니까 어색하고 어려워서라도 당신 못 건드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누나는 건드는구나. 내가 당신한테 피해 안 가게 중재 잘해볼게. 용서해줘. 어쩐지 연애할 때 누나 이야기를 잘 안 한다 싶었는데 이런 뒷이야기가 숨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약간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남편이랑 워낙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제가 저 입장이었어도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드니 화는 생각보다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답게 형님 호칭 정리 때 많이 나서주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그런 이유로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라도 형님이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란 걸 확실히 알았으니 처신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형님을 잘 어르고 달래놓기는 한 건지 남편이 이야기해준 것에 비해서는 형님께서 제게 크게 터치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가끔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하대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동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러려니 넘길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개입해서 그런 시누이를 말려주시긴 했어요. 너는 아무리 네 올케라도 그렇지 나이도 같은데 그렇게 너무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아이도 사람인데 다 감정이 상하지. 너한테 형님 소리 하는 것만 해도 많이 굽히고 들어와 준 건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 써서 해. 하이 엄마는 왜 또 저한테만 그러세요? 너도 이제 마음 잡고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일만 벌리고 다닐 거냐? 주변에 없으면 소개라도 받아서 결혼해. 나도 네 아빠도 얼른 너 시집이나 보내놓고 이제는 작식 걱정할 일 없이 자유롭고 싶어 그런다. 아, 알겠다고요. 올케,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어? 나이가 비슷하니까 소개를 받으려면 올케한테 받아야겠는데? 제 주변이요? 제가 이성인 친구는 잘 없어서요. 사실 제 전공 특성상 성비가 남성이 많은 과여서 남자 동기도 많았고 회사 동료 중에도 남자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절대 형님에게 소개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딱 봐도 성격적으로 모나고 꼬여있는 사람을 괜히 소개시켜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몇 번 없다고 거절하면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집에 한 구석에 있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묻더군요. 아니, 올케는 무슨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주변에 남자가 없다고 해? 회사 사람 대부분이 남자인 것 같던데 그냥 나 소개시켜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많기는 한데 소개 물어볼 만큼 친한 사람도 별로 없고 제 나이 또래보다는 어느 정도 나이 있고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요.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사람 지인의 지인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올케가 별로 노력을 안 해본 것 같아. 가족도 이렇게 도움을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내가 결혼 못하고 노처녀로 늙으면 올케 탓도 있는 거야. 다시 찾아볼게요. 이렇게 남 괴롭히지 말고 결혼정보 회사에라도 등록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안정된 직장도 없는 형님이 등록해봤자 등급이 낮던가 최소 조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관뒀어요. 만날 때마다 저러니 저도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서 누구라도 소개는 시켜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평소 오며 가며 친하게 지냈던 인포 직원분과 수다를 떨다가 마침 시댁 이야기가 나와서 형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듣더니 그분께서 갑자기 손뼉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잘됐다. 나한테도 진짜 징글맞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조르는 인간이 있거든. 신의 성격 별로면 괜찮은 사람은 소개해줘봤자 욕먹을 거고 대충 이 사람이나 소개시켜주면 어때?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소개 못 시켜주고 있었거든. 어머, 정말요? 정확히는 내 사촌의 지인인데 나를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는데 내가 그 사촌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절했거든?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이라도 소개시켜달라고 난리를 쳤다는 거야. 안내데스크 직원이니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꼭 나를 통해 소개를 받고 싶대나? 진짜 세상에 미친 인간 많다니까. 형님이란 분 얼굴은 괜찮아? 그럭저럭요. 나쁘지 않아요. 그럼 둘이 소개시켜주고 우리 둘 다 짐을 내려놓자. 나도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 없어서서 매번 넘겼는데 생각보다 끈질기게 나오길래 좀 고민이었거든. 그럼 저야 좋죠. 이상한 사람들끼리는 또 잘 안 만나던데요. 일단 소개시켜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어차피 소개로 잘 될 확률은 별로 없으니까. 가볍게 해주고 우린 해방되자고. 좋아요. 언니한테 얘기해보길 잘했네요. 그 길로 형님의 소개팅은 겨우겨우 성사가 됐어요. 정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잘 되면 내가 꼭 살해할게. 소개가 성사되고 나니 확실히 저를 조르거나 괴롭힐 일은 아예 없어지더라고요. 그 뒤로 하도 잠잠하길래 저는 알아서 소개팅을 했다가 깨졌거나 한 줄 알았어요. 잘 됐으면 분명 이야기했겠지 싶어서 굳이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3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인포 언니와 점심 약속을 가졌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근데 혹시 저희 형님이랑 한 소개팅 관련해서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저는 굳이 후기 물어봤다가 덤탱이 씨일까 봐 안 물어봤거든요. 아, 맞다. 그쪽 의외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촌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 네? 정말요? 둘 다 첫 만남부터 서로 괜찮았나 봐. 완전 불꽃 튀게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던데? 아, 정말요? 저는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어서. 잘 된 거겠죠? 잘 된 거지 뭐. 그렇게 연애하다 깨져도 본인들 탓이니까 우린 더 이상 책임 없잖아. 맞아요. 어쩐지 요즘 형님이 잠잠하다 했어요. 잘 됐네요. 잘 만나고 있더니 당분간 피곤할 일은 없겠다 싶으면서도 내심 이유 없이 불안했어요.
이러다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지 싶은 거예요. 건너 소개라 사실 상대편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인지는 인포 직원분도 저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기도 하고 형님이 이상한 사람인데 서로 끌렸다는 걸 보면 상대방도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은 왜 매번 맞는 건지. 소개팅이 있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형님은 교제하고 있는 남자를 추석에 시댁에 데리고 왔어요. 저도 보이는 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너무했어요. 한쪽 팔이 문신으로 가득한 데다 쌀쌀해지는 날씨였고 처음으로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자리인데 화려한 무늬 셔츠에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찍찍 끌고 오더라고요. 머리도 덥수룩하게 길러서 파마를 하고 면도도 하다 만 것 같은 모양이었는데 어디 자다가 급하게 뛰쳐나온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보자마자 남편도 이마를 짚을 만큼 같은 남자가 봐도 영 아닌 사람이었어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가족에게 보여주고 어떤지 이야기나 들으려고 데리고 오셨겠거니 싶어서 나중에 꼭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었는데 형님이 하는 얘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어? 연애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 얘기냐? 좀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니, 윤중이 결혼한 거 보니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랑 성격도 진짜 잘 맞고 날 이해해주는 사람 찾기 쉽지 않은데 오빠는 날 이해해준다니까요. 우리도 이제 처음 만나본 건데 얼굴도 좀 익히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판단해야지. 이렇게 덥석 결혼하겠다고 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 시부모님이 난색을 표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형님이 그 사람도 있는 앞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몰라요. 내가 보는 눈 좀 그냥 믿어줘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오빠가 처음이란 말이야. 남자는 형님보다 6살쯤 많아 보였는데 형님이 그러는 걸 말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고 그냥 그 상황을 구경하면서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식사가 나오고 나서도 식구들에게 싹싹하게 굴기는커녕 완전히 마이웨이로 자기 밥그릇만 채워서 먹기 바쁘고 한마디도 먼저 꺼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나 기가 찼죠. 하지만 제가 소개시켜준 거니 할 말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식사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뒷목을 잡았고 남편 표정도 너무 어두웠어요. 제가 소개시켜줬다는 걸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제 선에서 책임지고 끝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일 있다고 먼저 간 후에야 형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님, 그래도 결혼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만난 지 6개월이면 아직 서로에 대해 잘 모를 때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 함께할 사람과 하는 건데 상대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뭐라고? 올케도 내 동생 만난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잖아. 고작해야 1년 정도 더 만난가면서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는 거야? 누가 보면 7, 8년 장기 연애라도 한 줄 알겠어. 그래도 1년 더 만나고 안 만나고는 차이가 크죠, 형님. 그럼 1년만 더 만나보세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올케가 왜 이래? 오빠 올케가 소개시켜준 사람인 거 잊었어? 언제는 괜찮은 사람이 있으니 소개받아보라며. 그래서 받았고 마음에 들었다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느낌의 분이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뭐? 이런 느낌이 뭔데?
뭐 양아치 같다 이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결혼 결정 내리는 건 정말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렇게 홧김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 아주 이혼하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올케가 아무리 말려도 난 결혼할 거야. 그럼 나보고 뭐 언제까지 노처녀로 지내라는 건데? 살아보니 안 맞더라도 혼자 사는 것보단 둘이 사는 게 낫지? 그 뒤로도 저는 꽤나 꾸준히 형님을 말렸어요. 고집이 워낙 세서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걱정만 하시는 시부모님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형님과는 원수가 될 뿐 결혼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나중간이 저도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말릴 만큼 말렸으니 저도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누나는 누가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못 말리는 거고. 그래도 당신 할 만큼 했어. 고생했어. 그래도 남편이 제 노고를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남편이 인정해주니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렇게 연애한 지 딱 1년째 되었을 쯤. 형님은 제가 살면서 주변에서 봐온 것 중 가장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2-3달 정도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길래 그래도 본인이 좋았으면 됐다 싶었어요. 여전히 아주버님은 날티가 숨겨지지 않는 사람이었고 시댁 식구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지적하는 순간 시끄러워질 걸 아니 다들 모른 척 눈 감고 지냈죠.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이 지나고 나니 형님의 행복했던 노랫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급격히 말수가 줄고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2번째 명절이 지난 후부터는 갑자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시부모님 진짜로 이상하다니까? 나만 보면 갈구고 괜히 한두 마디씩 잔소리하고 일 안 할 거면 집안일이라도 똑바로 하라면서 집안일도 엄청 시켜. 내가 무슨 시댁에 청소부로 취직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 집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게요, 형님.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말도 마. 오빠는 그럴 땐 또 쏙 빠져 있어. 그냥 시댁에 왔으니 시부모님 말을 들으래나?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도 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사위 대접 다 해주는데 진짜 어이없다니까? 저희야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들이시니까요. 어쨌든 형님만 가서 고생하시는 거면 많이 힘드실 텐데 아주버님이랑 잘 의논해 보세요. 나름대로 저한테 하소연하는 걸 열심히 들어주겠다고 대답한 건데 그 대답에서 어딘가 버튼이 눌린 건지 형님 표정이 싸해지더군요. 곱씹어 봐도 별로 잘못한 말은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고 성 긋듯이 말을 한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시집살이와 본인의 시집살이를 비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본인이 당하고 온 시집살이를 저에게 그대로 풀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올케, 이리 와서 이거 좀 닦아줄래? 전 부치고 나서 주방 수납장에 기름이 너무 많이 튀었네. 이거 깨끗하게 닦는 법 알려줄 테니까 좀 해봐. 누나, 먼 길 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걸 시켜. 필요하면 좀 쉬었다 가면 되잖아. 오자마자 앉기도 전에 무슨 일을 시키고 그래. 그럼 네가 대신할래? 난 이제 눈앞에 보이면 바로 치워야 돼서.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깔끔 떨었다고 그래? 그럴 거면 직접 닦던가. 야, 이런 건 누나인 내가 직접 교육시켜야 네가 편한 거야. 남자가 돼서 여자 내조받고 살 줄 알아야지. 올케,
집안일 잘하는 것도 다 내조다. 얘가 이래봬도 우리 집 유일한 아들인데 어디 가서 아내 내조도 못 받고 불쌍하게 사는 꼴 난 못 봐. 언제부터 그렇게 애틋한 남매 사이였다고. 갑자기 남편을 싸고 도는 척 저한테 시집살이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일하는 데는 오지도 않으면서 주방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네가 서툰 거다.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괴로울 지경이었어요. 오죽하면 한 번은 시부모님조차 그만 좀 괴롭히라고 나서서 말리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이 말릴수록 시누이의 히스테릭함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엄마 아빠는 귀한 딸이 남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 당하는 걸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냐.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내가 시집살이 시킨다 해서 올케한테 나쁠 거 있어? 시누이가 시집살이 시키는 게 당연한 거지. 형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이 좋아서 결혼하신 건데 시댁 스트레스를 왜 저한테 푸세요? 뭐? 올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시집살이를 하고 있겠어? 올케가 소개시켜준 거잖아. 올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으니까. 따지고 보면 올케 때문이지. 그러니까 올케도 시집살이 달게 받아야 맞지. 그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너도 어디 한번 시집살이 당해보라고. 말릴 땐 제 말을 듣는 척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 제 탓으로 떠넘기며 제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푸나 싶었던 걸 면전에 대고 너도 당해봐라 하고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형님을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형님과 아주버님을 연결해준 직장 동료분과 오랜만에 식사하는 자리가 생겨 이 이야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의외의 소식을 전해주시더군요. 아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그 형님이라는 분 되게 양심 없으시다. 그쵸. 소개시켜준 게 저긴 하지만 결혼까진 분명히 말렸거든요. 결혼은 본인 선택이면서 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들은 게 있거든. 두 사람 소개해준 게 내 사촌동생이잖아. 둘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사촌동생도 신랑 쪽 하객으로 결혼식에 갔을 거 아냐. 근데 거기서 우연히 신부 쪽 하객 중에 겹지인이 있더래.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다는데 대학교 시절에 신부 과거가 엄청 화려했다던데? 정말요? 화려했다면 어떤? 알잖아. 남자 관계 복잡했다는 거지. 신부 쪽 하객 말에 의하면 결혼한다길래 당연히 본인이 알고 있던 남자랑 하는 줄 알았는데 또 남자 얼굴이 바뀌어 있어서 놀랐대. 그 남자랑은 꽤 오래 만나서 정말로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해서 의외였다고 했다나? 뭔가 냄새가 나지 않아? 정말요? 설마 시댁 식구들은 소개팅 직전까지 형님이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족들한테는 숨겼을 수도 있지. 결혼할 만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결혼은 다른 남자랑 한 거 아니겠어? 지금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사업가라며. 그렇긴 하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영 찜찜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의 SNS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님의 모든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사람이 눈에 띄더라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 들어가 봤는데 남자였고 최근 형님이 일하러 다니는 카페 사장인 것 같더라고요. 과하게 친해 보이는 모습에 의문이 드는 데다 아주버님은 SNS를 잘 모르고 할 줄도 모르는 분이셔서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남편과 한번 놀러 가보자는 핑계로 부시의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카페에 들어서기도 전에 카페 앞에서 SNS 사진 속 낯선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던 형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누나, 이 남자는 누구야? 뭐? 누구긴? 우리 사장님이지. 아, 근데 니네가 여기 웬일이야? 올 거면 말을 하고 오지. 사장은 무슨, 똑바로 말해. 세상에 어떤 직원이 사장이랑 가게 앞에서 껴안고 있어. 이건 누가 봐도 내 연남이잖아. 설마 싶었는데 정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남자분 얼굴이 더 말이 아니었어요. 내 연남?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 결혼했어? 뭐야, 모르고 있었어요? 나랑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 그게 말이 돼? 심지어 상대방은 본인이 내연남인 줄도 모르고 형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언제는 아내가 내조를 잘해야 된다더니 내조는커녕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랑 급하게 결혼하시더니 결혼한 사실은 숨기고 몰래 다른 남자랑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댁살이 스트레스는 저한테 다 푸시고요. 형님, 진짜 사람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상상 이상이시네요. 뭐? 이거 옳게 네가 꾸민 짓이지? 아니면 네가 갑자기 연락 한 통도 없이 여길 왜 찾아와? 다 알고 그런 거지? 다 알고 그런 거든 아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형님이 뒤에서 구린 짓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차라리 잘 됐네요. 형님, 시댁살이 스트레스 심해 보이셨는데 이제 시댁살이 안 겪어도 되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 셔터를 마구 눌러 사진을 찍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형님이 황급히 제 앞에 와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올케 진정해. 사진은 찍어서 뭘 어쩌려고. 올케가 그렇게 나오면 나 저 사람한테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야. 올케, 한 번만 살려줘. 어? 게다가 남편이 알게 되면 나 정말 이혼당할지도 모르잖아. 그게 형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늘 시댁에 충성 바치느라 힘들어하셨잖아요. 이혼하시면 형님도 편해지고 저도 편해지고 좋죠.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얼굴 남편한테 보내면 정말 큰일 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올케한테 스트레스 안 풀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누나, 그래도 매형이 알긴 해야지. 우리도 말 안 하기엔 양심이 너무 찔리잖아. 그럼 내가 말할게. 그때까지만 좀 시간을 줘. 남의 입으로 듣는 거랑 내 입으로 직접 고백하는 거랑은 다르잖아.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이랑 관계 정리하고 남편한테 제대로 이야기할게. 부탁해, 어? 결국 형님이 너무 울고불고 매달리는 탓에 저희 손으로 아주버님에게 고발하는 일은 보류했어요. 남편도 아무래도 피 섞인 남매라 그런지 마음이 약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역시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고 석 달간 정리 기간을 드리기로 했어요. 카페 사장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건실한 방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평범한 내연관계와는 다르게 유독 이별을 두려워했던 모양이었어요. 형님께서는 몇 개월 뒤 이혼을 했고 정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시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은 저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약점 잡아서 평화로워지는 엔딩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는데 왜 꼭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건지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저만 보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따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요. 본인이 불리하니
정말 180도 바뀌는 모습이 그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형님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천방지축에 감당 안 되는 성질머리여도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으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새삼 처음 깨달았네요. 결혼하고 나서 스트레스의 90% 이상이 형님 때문이었는데 형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지금은 한없이 행복하기만 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날들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과도 더 행복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돌싱 직장맘입니다. 결혼 생활은 11년 정도 했었는데 10년 넘게 같이 살았던 남편이 저랑 딸보다 자기 동생이 더 안쓰럽고 소중하다고 해서 미련 없이 갈라섰어요. 신우도 정말이지 구제불능인데 남편까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한심하게 선을 넘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혼한 지금도 제 선택에는 후회가 전혀 없는데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부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속이 뻥 하고 뚫릴 수 있는 조언들 부탁드려 봅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어요. 남편이 저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같은 과 한 학번 위 선배였죠. 그리고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그에 반면 남편은 그 어린 20대 초반부터 주량이 남달랐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집안 전체가 술이라면 둘째라면 서러운 그런 집구석이더라고요. 그에 반면 저희 집은 아빠는 술을 한 잔도 못 드시고 엄마는 소주는 전혀 못 드시지만 맥주나 와인 정도는 드실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 잔이면 얼굴이 불타올라 당신이 창피하다면서 술을 잘 안 드십니다. 그러니 그런 집에서 나고 자란 저와 제 동생은 당연히 술에 취약한 몸이었고 그런 제가 대학에 들어가 신입생 생활을 하려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결국 저는 신입생 환영회에 막걸리 한 사발을 억지로 마시고 기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덕에 저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기절한 저를 책임지던 한 학번 위 남편은 저를 업고 병원으로 뛰고 또 저를 데리고 집에 데려다 주는 등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어이없게 눈이 맞아버렸어요. 이런 말 창피하지만 저는 그동안 공부한다고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가 처음 본 닭을 보고 엄마라고 할 듯 이성에 관심이 많고 연애를 하고 싶던 제 눈에 비친 남편을 저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그랬던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필 그놈이냐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이후로는 그놈의 모든 단점도 장점처럼 마법에 걸리고 말았는데 심지어 술을 잘 먹는 것도 멋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다행히 연애 반년 만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콩깍지는 벗겨졌는데 다른 연인처럼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하며 긴 연애를 이어갔죠. 심지어 저는 남편이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간에도 남편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취업에 성공해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남편 역시 1년 뒤 저랑 다른 회사에 취직해 사회인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술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인간이 술만 마시면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덕에 저 혼자 참 마음고생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그놈과 끝을 냈어야 했거늘 그러지 못해 그 죗값을 아주 톡톡히 치렀죠. 그때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놈과 결혼하면 저 술 때문에 내가 내 명에 못 살지. 결혼은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몇 번이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결국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희한하게 아쉬운 미련 같은 것이 남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지내온 시간이 긴 만큼 빌어먹을 추억도 많았는데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놈과 헤어지지 못했던 거죠. 오죽하면 주변 친구와 선배들이 니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부부 같은 사이야. 그러지 말고 인정하고 이참에 결혼을 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결혼을 하면 그 상대는 남편일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며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고 그땐 그게 무슨 설레고 좋은 일이라고 저희 두 사람은 연애 6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죠. 그때 남편과 똑같은 시댁 식구들 셋을 패키지로 받게 되었어요. 그게 저에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였어요.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열어서 그 더러운 꼴을 다 봤거든요.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꽁꽁 싸매서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제 손에 더러운 거 안 묻히겠다고 피한 것이 천치에 한이 되었어요. 일단 시댁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 그나마 제 남편이 제일 정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정상적인 다른 식구들과는 멀리 하고 싶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식구들은 제가 자기들을 싫어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저랑 술을 마시면서 친해지고 싶어 했는데요. 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술만 마시면 다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술을 마시든 아니든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일 뿐인데 시댁 식구들은 술을 마시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잘 못하는 저를 어떻게 하든 술을 먹이려고 했어요. 아우, 너는 이 좋은 걸 왜 못 마신다고 그러니? 자고로 술이란 먹을수록 는다. 어머니, 저는 술을 마시면 얼굴도 빨개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요. 그게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머,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술은 음식이야. 네가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실 수 있고 또 자주 마시다 보면 느는 건데 괜히 네가 그런 생각으로 술은 안 마시려고 하니 몸도 그러는 것 같은 거지. 다 기분 탓이야. 나도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술 한 모금도 못 마셨다? 네? 설마요. 설마는? 안 그래요, 여보?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래, 그건 네 시어머니 말이 맞다. 애들 외가가 좀 엄해서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게 했지. 근데 막상 마셔보니 말술이었어. 나랑 결혼하고 그걸 발견한 거지. 대박이지 않냐? 어머 여보, 새 식구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얘가 날 뭘로 알겠어요? 뭘로 알긴 술 잘 마시는 시어머니로 알겠지. 난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며느리도 술을 잘 마셔서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마시고 어울리면 좋잖아. 금방 친해지고. 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만들래. 지영이가 싫다고 하잖아. 난 술 못 마시는 여자가 좋아. 그래서 지영이랑 결혼한 건데 왜 자꾸 지영이한테 술을 권해. 술 주지 마. 오빠, 너 진짜 웃긴다. 언제는 술 못 마시는 여자는 재미없다며. 순뻥쟁이, 위선자. 그래, 실컷 욕해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할까봐 너랑 반대인 지영이를 만났는데 네가 어쩔 건데? 너 진짜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혼자 늙는다. 뭐야? 오빠 너 무서운 소리 할래?
내가 왜 혼자 늙어? 이렇게 인물이 출중한데. 나는 젊어서는 끝장나게 화려하게 놀다가 나이 40 되면 돈 많은 늙은 남자한테 평생 예쁨 받으면서 그 남자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저희 신우이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쭉 겪어본 신우는 정말 저런 사람이더라고요. 백조인 주제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부모 등에 빨대를 꽂고 등골을 쪽쪽 빨아먹었는데 거기에 잊을만 하면 술 먹고 사고 쳐서 깽값 물어주게 만드는 그런 골치덩어리였죠. 그리고 저 골치덩어리가 돌고 돌아 제 몫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애당초 시부모님부터가 문제긴 했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술을 먹고 치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같은 걸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먹고 하는 행동은 모든 용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 시댁은 술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선 시아버님으로 말하자면 술 먹고 취해서 길바닥에 주무시다 위험했던 적도 많았는데, 경찰들이 친히 집까지 데려다 서비스를 매번 받으시니 동네에서 유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시어머니 역시 만만찮은 사람이었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술 한 모금도 못 드셨다는 분이 그렇게 술만 드셨다고 하면 노래방을 가셔서는 그렇게 젊은 남자들을 꼬시려 했다는군요. 그래서 그 일로 시아버님과 이혼 직전까지 가는 등 크고 작은 일이 참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하나라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이 집 구석엔 심심찮게 왕왕 터져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신우는 부모님의 나쁜 점을 골고루 닮은 졸작 중의 졸작이었는데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술만 취하면 객기가 발동하는 건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그 남자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도망을 갔는데 당연하죠. 어떤 제정신인 남자가 그 꼴을 보겠어요. 물론 그것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찐사랑을 만났다면 다행인데 애석하게도 신우한테 그런 복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신우가 자기 입으로 떠드는 만큼 생긴 건 참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얼굴 보고 접근했던 남자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홀딱 깨는 신우이의 주사에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기겁을 하며 주랭랑을 쳤는데, 그렇다 보니 신우는 30을 훌쩍 넘기고도 시집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죠. 거기에 직업도 없는 백조 신세였으니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어렵사리 신우를 취직시킨 적도 2번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그놈의 술 때문에 제대로 다닌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문제의 술을 끊어야 할 텐데, 술을 너무 사랑하는 신우와 술에 관대한 시부모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당신 잘못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신우를 애물단지 취급을 하더군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신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당신 집에서 나가는 거라고 하셨는데,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57세 나이로 위암 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암의 원인 역시 술을 빼놓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술 좋아하는 다른 가족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듯 했어요. 특히 시아버님이 그러셨는데,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날 당신은 술을 끊겠다는 걸 가족들 앞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선언도 3일을 넘기지 못했는데 당시도 민망하셨는지 서서히 줄여나가겠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솔직히 그건 저에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별 감흥이 없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시아버님이 다 큰 딸과 단둘이 사는 게 힘드셨는지 큰아버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자기 손으로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신우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마치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듯 5년 후엔 남은 여생은 고향 땅에서 편하게 보내시겠다며 은퇴 준비와 주변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펄쩍 뛰기는 신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기는 어떡하냐고 방방 뛰더라고요. 아빠는 어쩐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해야지. 5년 금방인데.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오빠네 가서 살라고? 네? 아가씨, 그건 아니죠.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방도 2개뿐인데 어디서 생활하시게요? 누가 거기로 간대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거기 가기 싫어요. 애 있는 집은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소정이 걔는 아무리 조카라서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찡찡거리고 시끄럽고 진짜 별로거든요. 신우는 제 딸이 유난스러워서 싫다며 자기도 우리 집에 오기 싫으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듯 저에게 눈까지 흘기며 말했어요. 물론 저도 그 순간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신우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한심하다는 듯 당신 딸을 보더니 내가 아무렴 네 생각도 안 하고 결정했을까봐 그때 가서 돈 2천 해줄 테니까 너도 너 살 집 구해. 그 전이라도 살 길 찾아서 나가면 좋고 그래도 2천만 원은 자립자금으로 줄 테니까 솔직히 전세는 어려워도 월세 보증금은 되잖아. 뭐? 꼴랑 2천만 원? 그럼 매달 월세는 아빠가 내줄 거야? 그야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언제까지 부모 피 빨아먹고 살 건데. 이봐봐. 내가 그래서 아빠한테 무책임하다고 하는 거야.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적어도 걱정은 하지 않게 전세 정도는 얻어주고 가든가. 전세 같은 소리 하네. 시끄러워. 나 먹고 살 것도 없어. 그때는 나도 백수야. 솔직히 이 나이 먹도록 편하게 놀고 먹게 해줬으면 나도 할 만큼 했지 않냐? 그래, 마을 나온 김에 얘기 좀 하자. 툭 까놓고 다 큰 니들이 이제 내 용돈이랑 생활비 정도는 해결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이야 나도 벌지만 5년 뒤엔 벌이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니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란 말이지. 내 집 팔아서 알아서 시골 내려가 살겠다는데 니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특히 은진이 너는 양심 좀 가져. 이러다가는 아빠도 네 엄마처럼 내 명대로 못 살고 병나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아빠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 아직 엄마 보내고 심적으로 힘들어. 그런데 나더러 혼자 알아서 살라고? 누가 지금 당장 그러래. 5년 있다가 한다고. 그니까 너도 준비를 해, 이 기집애야.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젠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너무해. 친아빠 맞아? 오빠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러다 진짜 아빠가 집 팔고 시골 가면 어쩌려고 그래? 장가 갔으니 뭐 이젠 관심 없다 이거야? 누가 그렇대? 그리고 너 꼬박꼬박 오빠한테 너라고 할래? 아빠가 이미 저렇게 결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이미 다 끝난 얘기야. 아빠도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 들어보니 틀린 말도 없잖아. 5년이면 너도 뭐든 할 수 있어. 불평만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너도 이렇게 계속 빌붙어 살 순 없잖아. 진짜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그냥 이번이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 뭐든 해. 계기는 개뿔. 진짜 너무들 하네. 그러니까 내 편은 한 명도 없단 소리지? 몰라. 나 그냥 막 살아버릴 거야. 나중에 후회들 하지 마. 신우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서운한지 신경질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당시 저희 부부한테는 6살인 딸이 있었는데 신우는 그런 조카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다면서 싫어했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도 예쁜 고모라고 시댁에 가면 고모랑 놀고 싶어 했는데 그럴 때면 신우는 질색팔색 했어요. 다른 집 신우들은 그래도 조카는 예뻐한다고 하던데 저희 신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에도 들지 않는데 저런 신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 할까봐 저는 싫었고 신우 역시 우리 집은 오기 싫다고 하는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지만 나중엔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신우이와 제가 마음이 통했으니 우리 같이 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아버님의 귀향 소식을 듣고 집에 온 날 남편이 뭐가 불만인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제가 자기 동생한테 했던 말이 거슬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그렇게 애 서운하게 말을 해야 했어? 내가 뭘? 아빠 얘기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기가 먼저 은진이한테 그랬잖아. 우리 집이 넓지도 않은데 어딜 와서 사냐고. 지금 당장도 아니고 5년 뒤 일인데 그렇게 그게 발끈할 일이었어?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속마음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냐고. 내가 진짜 그때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당신 체면 생각해서 참은 줄 알아. 아, 그래서 내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한 말에 화가 나서?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처남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남편은 화가 많이 났다는 듯 제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병을 꺼내 벽나발을 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꼴불견처럼 보였는데 그날 이후 삐쳐서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생인데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저랑 신우의 관계를 생각하면 남편도 제 입장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가뜩이나 우리 딸을 싫어하는 신우인데 왜 저 혼자만 기분이 나쁜 건지 저는 그것도 서운했는데 그리하여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골이 나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이혼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시작이긴 했네요. 어찌 보면 사건의 복선과도 같은 힌트였는데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오빠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와 우리 아이 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소 닭 보듯 하던 여동생이었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부모 없이 혼자가 될 자기 동생을 꽤나 신경을 썼어요. 저 몰래 용돈도 챙겨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따로 만나 사주고 어떤 날은 저 몰래 카드값을 갚아주다 걸렸는데 제가 남편 명의로 붓고 있던 적금을 깼더라고요.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딸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어요.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에 와서 그 신용카드가 신우 명의의 카드가 아닌 타인 명의의 카드라 안 갚아줄 수 없었다고 저에게 빌면서 말했는데요. 그때도 정작 사고친 신우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러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5년이 지났고 안 팔릴 줄 알았던 집이 팔렸는데요. 저는 그전에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생각이 바뀌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당신 혼자 귀향 준비도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았는데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 집이 팔리고 시아버님이 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자 어쩐지 목돈에 신이 난 듯 보였는데 그렇게 시아버님은 아무 미련도 없다는 듯 집한 돈과 당신 퇴직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주인의 배려로 신우는 3개월 정도 살던 집에서 지내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때 남편과 저도 이 집 저 집 보며 신우 집 얻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그래도 내 집에 오는 게 아니니 저는 최대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신우집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살 곳인데 신우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목돈 생겼다고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안했죠. 지 좋아하는 술이나 먹고 다 탕진해버릴 것 같아서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해서 그 돈을 받아 우리가 적당한 월세를 얻어주자고 했는데 신우가 마치 자기 돈을 우리가 뺏어가는 듯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살 집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저희더러 신경을 끄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신우였어요. 그때 남편도 기분이 상했는지 그럼 네가 알아서 하고 나중엔 딴소리 하지 말으라고 으름장을 놨는데 그때는 신우도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자 남편한테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신우가 그 2천만 원을 홀랑 다 써버렸답니다.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이라 옷도 사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다 이번에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 돈이 자기 살집 구하라고 준 돈인데 어떻게 그 돈을 다 써버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면 집을 나와야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 오빠한테 SOS를 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어쩔 수 없잖아. 다 큰 기집애를 길거리에 혼자 나앉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돈 벌어서 나갈 때까지 우리 집에 있으라고 하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 이성의 끈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몰라? 자기 부모가 집 구하라고 준 돈을 까먹은 인간이야. 그런데 우리 집에서 돈을 벌어서 나간다고? 그게 가능한 말이야? 그럼 어쩌냐, 상황이 이런데. 너는 내 동생이 어떻게 되든 모른 척하고 싶은 거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무리 내 동생이 싫어도 그렇지. 이건 인간적인 도리잖아. 도리? 그럼 집 구할 보증금으로 명품 사고 자기 유흥부료 다 날린 당신 동생은 괜찮고 내가 이상해? 그 명품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팔라 그래. 그럼 몇 달은 고시원 생활은 할 수 있겠지. 언제까지 저렇게 다 받아주고 살 건데? 우리가 자기 동생 때문에 피해를 봐야 정신 차릴 거야? 만나는 남자도 있다며. 그 남자한테 말해보라고 해.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할래? 그 남자를 어떻게 믿고 그래. 그리고 피해를 보긴 뭘 봐? 나는 나랑 같이 사는 여자가 이렇게 매몰찰 줄은 정말 몰랐다. 정 떨어져. 뭐? 정이 떨어져? 말 가려서 해. 아무리 부부살이라도 할 말 못할 말 있는 거야. 그리고 당신 말대로 아가씨를 데리고 있다 치자. 그럼 아가씨는 방도 없는데 어디서 지내라고 할 건데? 거실에서? 무슨 거실이야. 소정이 우리가 데리고 있고 소정이 방 줘야지. 뭐? 소정이 이제 11살이야. 지금 자기 방이라고 쓰던 방을 고모한테 주고 엄마 아빠랑 지내라고? 그걸 애가 받아들일 것 같아?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그러는 거지. 그게 싫으면 지 고모랑 같이 방을 쓰던가. 우리가 은진이랑 방을 쓸 순 없잖아. 진짜 웃긴다. 왜? 내가 소정이랑 방 쓸 테니까 남매끼리 사이좋게 쓰지. 됐다. 나는 절대 아가씨랑 같이 못 사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방만 준다고 끝인 줄 알아? 내가 아가씨 밥이며 빨래며 다 해줘야 하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또 시작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내 동생 비난하지 마. 내 동생도 그 정도는 염치가 있는 애야. 저는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신우는 절대 그런 염치라는 걸 아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저렇게 말하는 남편한테도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신우 때문에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남편이 저한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동생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무시했다며 기분 나빴다고 얘기했고, 저는 맹세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맞섰는데 그렇게 싸움이 커졌어요. 솔직히 아이가 다 듣고 있는데 남편과 이렇게 싸우는 게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그때는 저도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제어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먼저 합리적으로 화해하고 조율하자고 하던 남편은 그때는 달랐는데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제가 자기 동생을 싫어해서 이기적으로 군다며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래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매일 밖에서 술을 마시고 말도 없이 외박을 하는가 하면 집에 돌아올 때는 네 발로 기어오는 등 제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서 했는데 나중엔 취중 진담이라고 자기는 미우나 고우나 저랑 딸아이보다 자기 동생이 더 소중하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내가 저런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까지 낳고 10년 넘게 살았다는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속고 살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처자식보다 동생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 자기 자식 낳고 키우고 있는 와이프한테 할 소리입니까?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요. 하지만 자식보다 자기 동생이 더 중요하다는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남편에게 저는 실망했고 그 말에 상처 입은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빌러오르지 않았어요. 빈다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이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에겐 점점 더 큰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할 만큼 오랜 시간인데 그런 긴 시간을 한 입을 덮고 우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하던 남자가 우릴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사이에 태어난 딸아이는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고 친정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신우 때문에 그런 거면 다시 생각해 보라시며 당신들 노후 자금이라도 보증금으로 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문제의 신우 때문에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대야 하는 건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 딸은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해. 나는 아빠가 매일 술 마시고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엄마가 이렇게 힘든 것도 싫어. 고모랑 같이 살면 엄마 더 힘들잖아. 나 아빠 안 보고 살아도 돼. 라고 하는데 고맙다기보다 미안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저런 생각을 하게 했다니 부모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교육이나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처음에 자기가 왜 이혼하냐고 큰 소리를 내더니 이윽고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래, 나도 너 같은 매몰찬 여자랑은 더는 살기 싫다. 아주 걸핏하면 친정 가는데 나는 뭐 그럴 때마다 빌려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내 가족을 무시했지. 야, 됐다. 이혼해. 근데 이혼 사연은 없어. 내가 뭐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 그러니까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고 우리 사는 집 팔아서 반 나누자. 차라리 잘 됐어. 그 돈으로 은진이랑 둘이 살 집 구하면 되겠다. 어차피 지금 너 나가고 소정이 들어와 살고 있거든요. 뭐?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아가씨가 들어와 산다고? 아, 그래서 더 버텼구나. 자기 동생 데리고 왔으니까 버티다 내가 들어오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살자고. 그래, 말했잖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오갈 데 없는 애를 버려?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 그렇게는 못 둬. 아이고,
남매가 이렇게 우애가 좋은지 그동안 몰랐네. 그래, 알았어. 대신 소정이는 우리 아이니까 아빠라서 책임은 져. 매달 양육비는 보내라고. 내가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그래, 매달 50만 원 보내면 되지. 나만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도 양육비를 부담해야지. 그럼 이렇게 쭉 내면 되는 거지? 남편은 마치 홀가분하다는 듯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 워낙에 9억이고 작은 평수 빌라라 높은 가격으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출 없이 산 거라 각각 6천만 원 정도는 나눴어요. 금액으로 보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돈을 떠나서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 딸아이 정도는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작부터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모으고 있던 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워낙 술 좋아하고 카드도 쉽게 써서 어지간하면 남편 앞으로 집 말고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인 돈은 제가 더 많았죠. 하지만 그건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야말로 홀가분해져서 제가 가진 돈을 보태 대출을 끼고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딸애가 좋아했어요. 먼저 살던 곳보다 동네도 좋고 집도 좋다며 신나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친정 부모님이 이혼한 딸 걱정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결혼할 때 집이 많이 힘들어서 도움을 거의 주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미안하게 생각하셨는지 뭐든 도와주겠노라 하시며 가구며 가전이며 냉장고 속까지 꽉꽉 채워주셨는데 무엇보다 친정 엄마가 저랑 제 딸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니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배려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남편 역시 그래도 성실하게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는데 그 이상은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그쪽이 어떻게 살든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잘 들어오던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하더군요. 진짜 연락하기 싫었는데 5개월이 넘어가니 이 인간이 양육비를 안 주려고 무슨 수작을 부리나 싶어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 동생 때문에 빚더미에 올랐다며 양육비는커녕 자기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고 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글쎄 자기 오빠 신용카드와 신분증 거기에 도장까지 훔쳐 오빠를 상거지로 만들었는데 결국 그 빚 갚느라 저랑 나눴던 돈도 다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고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돈 때문에 아이 양육비를 보내지 못했다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 신우는 오빠 볼 면목이 없다면서 편지 한 통 남기고 도망갔다는데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더는 뽑아먹을 게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싼 똥은 어쩌라고. 그렇게 자기만 홀랑 날라버리는 건지 남편이 불쌍했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신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동생을 믿었던 남편은 꽤나 큰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제가 먼저 연락한 것이 반가웠는지 계속 만나자고 보챘는데 저는 양육비 필요 없다고 했네요. 괜히 이렇게 다시 남편과 엮이느니 그깟 양육비 안 받겠다 싶었죠. 사실 남편과 헤어지고 전엔 이래저래 좋은 소식이 많았거든요. 승진해서 연봉도 올랐고 대출이 있는 집이지만 집값도 계속 올라 한 5년 정도 살고 난 뒤에는 30평대 아파트도 노려볼 생각인데 우리나라가 좋은 게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혜택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진짜로 남편 같은 건 필요 없게 되었는데 그런 남편은 제가 몹시도 필요해 보이더군요. 우선은 술 좋아하는 그 인간이
돈관리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였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시어머님이 관리하셔서 모으진 못해도 구멍 날 일은 없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돈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니 자기 동생한테 그렇게 털려버린 거죠.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그렇다고 아직 연금 생활도 못하시는 시아버님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을 테니 그냥 자기가 벌어서 동생이 싼 똥을 치울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 와서 그걸 같이 할 마음이 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냉큼 양육비 안 줘도 되니 화이팅 하라고 했습니다. 처자식보다 중요한 동생이 친 사고이니 오빠가 기꺼이 해결해야 하잖아요. 대신 나는 딸아이 잘 키워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이 제 딸과 아파트에 사는 걸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동정심을 유발해 제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했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죠. 제가 그걸 왜 용납하나요? 그렇게 철벽을 치니 남편도 자존심에 포기하는 눈치였고 그렇게 저랑 남편은 완전히 쫑이 났어요. 남편은 뒤늦게 자기 결정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 말도 듣기 싫더라고요. 남편 말이 헤어지고 나니 자기 가족은 동생이 아니라 정말 저랑 딸아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도 동생이 있지만 언제나 남편과 아이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종종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자기 식구들만 그렇게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후회할 거면서 왜 가장 소중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늘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다. 뭐 그런 건가요? 저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젠 남편과 다시 잘해볼 마음이 없네요. 지금이야 아쉽고 소중함을 깨달아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신우가 또 어떤 사고를 쳐서 저를 또 곤란하게 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우는 사고를 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고를 그만 치려면 어쩌면 옛날 신우 말처럼 나이 많고 돈 많은 늙은 남자를 만나 그 남자가 모든 걸 돈으로 커버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늙은 남자는 무슨 죄예요? 저는 그래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딸아이가 둘이 사는 지금의 환경에 만족하는 것 같아 제일 뿌듯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빠 몫까지 많은 걸 해내고 싶은 마음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젠 양육비 50만 원도 안 들어오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죠.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부디 제가 지치지 않고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술 문제도 그렇고 저렇게 자기 식구만 싸고 돌면서 정작 진짜 잘해줘야 하는 사람한테 상처나 주는 하등한 존재는 이제 사절이거든요. 그나저나 저도 딸아이를 키우는데 정말이지 제 딸아이는 자기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술 못 마시는 외동이면 괜찮을까요? 농담이고요. 하도 남편한테 대어서 그런지 그런 남자랑 반대인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부디 우리 딸은 엄마랑 다르게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